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거대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권력이라는 것이 대포의 숫자나 영토의 크기, 국고에 쌓인 금화, 혹은 복잡하게 얽힌 조약서의 서명에서 나온다고 믿곤 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힘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유럽 대륙 한복판에 등장한 한 남자는 권력의 진짜 본질이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뼈저리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갈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에서 패배한 한 장군이 섬을 탈출하는 도주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국가의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심리전이자 거대한 정치 공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본격적인 서막을 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프랑스 육군이 낳은 가장 훌륭한 장교였을까요? 유럽의 지도를 제멋대로 그려낸 천재적인 전술가였을까요? 당시 영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군주들은 그를 혁명이 낳은 괴물이라 부르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귀족들의 우아한 살롱에서는 늘 그를 조롱하는 농담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내뱉는 멸시와 비웃음의 이면에는 사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이 수백 년간 구축해 온 세계관을 통째로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대륙을 지배해온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법칙은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고귀한 왕의 피를 타고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맹신, 신이 부여했다고 믿어지는 그 오만한 신분제의 벽을 변방의 섬 출신인 평민 장교가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만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열망만 있다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 누구나 황제도 될 수 있다는 매혹적인 사상을 유럽 전역에 전염시켰습니다.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앞에서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낡은 왕조들이 그토록 그를 두려워하고 파멸시켜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1814년, 마침내 유럽의 왕들은 이 끔찍한 악몽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등 당대의 모든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기나긴 전쟁 끝에 그를 무릎 꿇렸습니다. 승전국들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축배를 들며 왕정의 승리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역설적이게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에 불과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내를 옥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유럽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힘을 합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대1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에 대륙 전체가 덤벼들어 간신히 그의 발목을 잡아챈 셈이었습니다. 승리자들은 이 위험천만한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처형을 하자니 그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프랑스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두려웠고, 살려두자니 언제 다시 이빨을 드러낼지 모를 맹수 같았습니다. 기나긴 논쟁 끝에 그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유배였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엘바. 면적이라야 거대한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초라하고 고립된 바위섬이 한때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거인의 새로운 영지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동아줄처럼 쥐고 흔들던 황제의 손에는 이제 거대한 제국 대신
인구 1만 2천 명의 조그만 섬나라가 쥐어졌습니다. 이동 엿돌이 성나라고 이제 당한 이를 이제 당한 엿돌이 성나라 강정 맞적게 이제 당한 이를 이제 당한 엿돌이 당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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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위대했던 나폴레옹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고. 날개가 꺾이고 이빨이 뽑힌 늙은 독수리는 그 비좁은 바다의 새장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럽의 왕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폴레옹이 남겨놓은 영토라는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화려한 오스트리아 빈으로 앞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진짜 마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권력은 조약서의 잉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중해의 따가운 햇살 아래 낡고 다른 회색 코트를 입은 사내는 고요히 바다 너머의 대륙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곳은 세상의 끝에 버려진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폭풍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눈부시게 고요한 관측소였다는 사실을 그를 가둔 자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맑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엘바 섬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모욕의 공간이었습니다. 1814년 체결된 퐁텐블로 조약에 따라 승전국들은 그에게 엘바의 황제라는 우스꽝스러운 타이틀을 허락했습니다. 한때 유럽 대륙 전체를 호령하며 수백만의 군대를 움직이던 절대 권력자에게 인구 1만 2천 명 남짓의 조그만 바위섬을 통치하라고 던져준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끌어내린 패배자를 철저히 조롱하고 짓밟기 위한 승자들의 잔인한 유의였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나폴레옹이 이 비좁고 초라한 무대 위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만을 허망하게 그리워하며 서서히 늙어가기를, 그리하여 역사 속으로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섬에 도착한 직후 나폴레옹의 일상적인 행동은 승전국들의 안일한 예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운명에 완벽하게 순응하고 패배를 인정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섬의 곳곳을 부지런히 순찰하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고, 척박한 토양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로를 파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섬에 있는 작은 저택을 마치 파리의 궁전처럼 꾸미고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소수의 늙은 근위대원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과거 제국 시절의 의전을 흉내낸 미니 궁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그를 밀착 감시하기 위해 파견한 닐 캠벨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캠벨의 오만한 눈에 비친 나폴레옹은 그저 소박한 정원 가꾸기와 섬마을의 하찮은 행정에 푹 빠져버린, 이빨이 모두 빠져버린 늙은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캠벨은 런던의 수뇌부에 보내는 보고서에 그가 완전히 무해한 존재가 되었으며 아주 얌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적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대 유럽 전체를 속여 넘긴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기만전술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 한순간도 황제로서의 정체성과 야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섬의 험한 도로를 닦고 버려진 항구를 정비한 것은 단순히 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더 빠르고 은밀하게, 그리고 더 많이 자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비밀스러운 통로를 열어두는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관점에서 엘바 섬은 대륙에서 격리된 외로운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남부 연안의 동향과
이탈리아 반도의 정세를 동시에 굽어볼 수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천연의 전략적 관측소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으면서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항상 바다 너머 대륙의 본토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상인으로 위장한 정보원들, 밤의 짙은 어둠을 틈타 섬에 조용히 접안하는 작은 어선들, 그리고 유럽 각지의 항구에서 은밀하게 전달되는 최신 신문과 비밀 편지들이 끊임없이 나폴레옹의 좁은 책상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섬에 갇혀 자유를 잃은 불쌍한 죄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보망의 중심에 앉아 유럽 전체의 맥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고 있는 무서운 사냥꾼이었습니다. 영국의 감시관 캠벨 대령이 한가롭게 오후에 홍차를 마시며 방심하고 있을 때 나폴레옹의 비상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전략과 체스판의 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자신의 모든 포식자적 본성을 철저히 억누른 채 깊은 침묵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단숨에 물어뜯기 위해 깊은 덤불 속에 웅크린 맹수의 무섭도록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건너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치명적인 균열의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은 바로 그를 몰아내고 새롭게 세워진 낡은 왕조가 스스로 무너지며 내는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엘바 섬으로 쫓아낸 유럽의 군주들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 화려한 승전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빈 회의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화려한 무도회를 열고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마침내 대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자축했습니다. 왈츠의 선율이 흐르는 화려한 궁전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유럽을 구원한 위대한 해방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문턱 너머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몹시도 추악했습니다. 승전국들은 프랑스가 토해낸 영토를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발톱을 드러냈고, 동맹국이었던 어제의 친구가 영토 분할 문제로 하루아침에 으르렁거리는 적이 되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 영토를 나누는 선긋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땅 따먹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가장 심각한 균열은 정작 나폴레옹이 떠난 빈자리, 즉 프랑스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물러난 옥좌에는 과거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앉았습니다. 무려 20여 년 만에 부르봉 왕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오랜 망명 생활 끝에 마침내 파리로 돌아온 이 낡은 왕조의 귀족들은 과거에 끔찍했던 피해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되찾자마자 구체제로 돌아가 혁명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지와 특권을 되찾겠다는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피 흘리며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어 온 국민들을 향해 깊은 경멸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인 것은 농민들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거치며 간신히 자신의 밭 한 쬐기를 갖게 되었던 농민들은 돌아온 오만한 귀족들이 다시 토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불만의 진원지는 바로 군대였습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눈부라치는 러시아의 얼어붙은 평원부터 뜨거운 이집트의 사막까지 누비며 제국의 영광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수십만의 참전 용사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무리 혹은 굳고만 축내는 불필요한 짐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왕당파 귀족들은 평생 총 한 번 쏴본 적 없으면서도 고귀한 혈통을 무기 삼아 군대의 요직을 독차지했고 흉터 가득한 노병들을 푼돈과 함께 길거리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웠다는 그들의 긍지는 갈갈이 찢겼고 그 빈자리에는 모멸감과 증오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됩니다. 부르봉 왕조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적은 바다 건너섬에 갇혀있는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었습니다. 루이 18세와 귀족들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프랑스 민중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과거의 낡은 지배자들을 향해 등을 돌렸고 밤이 깊어지면 선술집의 침침한 조명 아래 모여 앉아 영광스러웠던 황제의 시절을 남몰래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억눌린 분노와 실망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바 섬의 나폴레옹은 촘촘하게 짜인 정보망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서 끓어오르는 이 거대한 분노의 냄새를 정확히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빈 회의의 분열과 부르봉 왕조의 끔찍한 무능함이 결합된 지금이야말로 다시 없을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권력의 본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기회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이 던져준 찰나의 타이밍은 오직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낚아채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1815년 2월 마침내 깊은 침묵 속에 웅크렸던 맹수가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1815년 2월 지중해의 겨울바람이 아직 차갑게 불어오던 무렵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결정적인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바 섬을 감시하던 영국의 닐 캠벨 대령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용무를 핑계로 섬을 잠시 비우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로 며칠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지난 수개월 동안 짐승처럼 숨죽여 기다려온 게토, 원, 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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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지 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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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라문드로 그 구라문, 이러는 재현. 단 한 번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틈이 열린 것입니다. 캠벨이 탄 함선의 돛대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한 유배지의 늙은 관리자에서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던 냉혹하고 날카로운 군사 천재의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캠벨이 섬을 비운 그 짧은 며칠의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영국의 감시망을 피해 바다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만을 깊은 밤 자신의 거처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비상한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고 거듭해서 시뮬레이션했던 극비 탈출 계획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생명과 제국의 운명 모두를 건 끔찍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작고 평화로운 섬의 유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영원한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곧바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짙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을 끝까지 따랐던 늙은 근위대원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맹렬하고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뎌진 칼을 다시 날카롭게 갈고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군복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무기를 점검하고 짐을 꾸리는 거대한 작업이 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지만 엘바 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짙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섬을 오가는 평범한 상인들이나 섬의 주민들조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고 완벽하게 일사불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반격이나 혁명에는 그에 걸맞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와 치밀한 군사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탈출극을 위해 나폴레옹이 준비한 무장 병력은 겨우 1,000명 남짓한 근위대가 전부였고 이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널 배라고는 작은 범선 앵콩스탕 호를 포함해 고작 7척의 작고 낡은 선박들이 전부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막강한 함대가 지중해 전체를 샅샅이 순찰하며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고 프랑스 본토에는 국왕 루이 18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수십만의 정규군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군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한 줌도 안 되는 초라한 병력과 낡은 배, 몇 척으로 잃어버린 거대한 제국을 되찾겠다는 것은 미치광이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지고, 미치광이의 자살 행위나 잃어보는 구단은 미치광이의 자살 행위나 하지만 나폴레옹의 진짜 무기는 대포의 파괴적인 화력이나 총을 든 병사의 머릿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친 도박판에서 그가 가장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변덕스럽고도 강력한 인간의 심리였습니다. 조국의 배신당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병들의 끓어오르는 울분, 부패하고 무능한 귀족들에 대한 프랑스 민중들의 깊은 증오,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압도적인 이름, 석자가 프랑스인들의 피 속에 깊숙이 심어놓은 거대한 자부심. 그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대륙을 단숨에 삼켜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출항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2월 26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항구에 모인 1,000명의 병사들의 얼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비장한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의 흔들림 없는 눈빛만으로도 이 무모한 항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아니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부활이냐? 주사위는 이미 허공을 향해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짐작할 수 없는 거친 바다와 잔인한 운명에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나을 올리라는 무언의 신호가 밤하늘에 떨어졌습니다. 2월 26일의 밤, 앵콩스탕 호의 돛이 차가운 바람을 가득 머금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며 조용히 바다의 물결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역사가 다시금 거칠게 고동치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중해는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라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거대한 사형 집행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들의 위대한 행보가 거침없는 탄탄대로였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늘 아슬아슬한 우연과 숨 막히는 줄타기의 연속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대영 제국의 함대가
촘촘한 그물망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고, 프랑스 왕당파의 군함들 역시 매의 눈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호령하며 수십만 대군을 지휘했던 위대한 전술가가 이제는 고작 대포 몇 문이 전부인 초라한 범선에 올라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람과 파도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 군함의 대포 한 방이라도 앵콩스탕 호에 돛을 맞춘다면 제국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꿈은 바다 밑바닥의 이름 모를 무덤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1,000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수평선만 응시했습니다.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로 거대한 돛을 단 낯선 군함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왕당파가 파견한 순양함 제피르호였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제피르호가 앵콩스탕호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하자 배 위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망치기에는 배의 속도가 너무 느렸고 맞서 싸우기에는 화력의 차이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피르호이 함장이 명령을 내리고 대포에 불을 붙이는 순간 나폴레옹과 그의 병사들은 바다의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손에 쥔 총집을 꽉 움켜쥐며 최후의 전투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나폴레옹은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소름 돋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대포가 부족하다면, 총알이 모자란다면, 인간의 마음을 무기로 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혼비백산한 병사들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눈에 띄는 커다란 털모자를 벗고 갑판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숨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다가오는 제피르호를 향해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배를 전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 도주하려는 기색을 보였다면 즉시 의심을 사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상대방의 의심을 지워버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완벽하게 일상적인 태도를 연기하는 것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두 배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마침내 확성기 없이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위험한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제피르호의 함장이 갑판 위로 올라와 앵콩스탕 호를 향해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향하는 길이며 엘바 섬에 갇혀있는 그 위대한 산에는 잘 지내고 있느냐는 조롱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엎드린 병사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그 순간 나폴레옹의 지시를 받은 함장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바 섬의 황제는 아주 건강하고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한 제피르호이 함장은 손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에스로는 비를로모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앵콩스탕 호를 지나쳐 자신들의 순찰 경로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피르호의 도치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갑판 위에 납작 엎드려 있던 1,000명의 병사들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대화 몇 마디와 소름 끼치는 침착함만으로 치명적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짧은 해상에서의 숨바꼭질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무서움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대포의 화력보다 인간의 심리적 맹점을 파고드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칠고 위험했던 지중해의 바다는 결국 그의 엄청난 배짱 앞에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끔찍하고도 위대한 시험대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간 그거고돔 바다는 그를 무사히 통과시켜 주었지만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는 결코 말장난이나 연기로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15년 3월 1일 며칠간의 위태로운 항해 끝에 나폴레옹의 장화가 마침내 프랑스 남부 골프 주양의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위대한 정복자의 귀환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도둑 같은 상륙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조국에 이토록 은밀하게 발을 내디뎌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딛고 선 이 땅이 더 이상 그를 찬양하던 제국이 아니라 그를 처형하기 위해 굶주린 이리 때처럼 군대를 풀어놓은 적들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상륙 직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도 잔인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은 전통적으로 부르봉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크고 평탄한 해안 도로를 따라 대도시로 곧장 진격했다면 구국 압도적인 숫자의 왕당파, 정규군과 적대적인 귀족 세력에게 포위되어 단 며칠 만에 뼈아픈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나폴레옹은 지리적 한계와 정치적 지형을 완벽하게 계산해낸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크고 넓은 길을 버리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의 좁고 험준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의 길이라고 불리게 될 이 경로는 군사학적으로는 끔찍한 행군로였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짊어진 늙은 근위 대원들이 혹한의 추위와 가파른 절벽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선택은 완벽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험준한 산악지대를 돌파함으로써 그는 왕당파의 정규군이 집결할 시간을 빼앗아 버렸고 농민과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며 바닥 민심을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리의 불리함을 정치적 속도전으로 뒤바꿔버린 압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전 1,000명의 근위 대원들에게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설령 적들이 먼저 총구를 들이대더라도 절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는 엄명이었습니다. 대륙을 짓밟았던 전쟁의 천재가 조국을 되찾겠다며 진군하면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무기 사용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본 그의 무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진군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쏜 총알에 단 한 명의 프랑스 군인이나 시민이라도 피를 흘린다면 그는 그 즉시 무자비한 침략자이자 반역자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파리까지 당도한다면 그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온 평화의 사도이자 진정한 황제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는 대포와 총검의 사용을 스스로 봉쇄해버린 나폴레옹이 선택한 진짜 무기는 바로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그는 알프스를 넘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고하는 경문을 쉼없이 뿌렸습니다. 승리의 독수리가 종탑에서 종탑으로 날아올라 마침내 파리의 대성당에 앉을 것이라는 그의 시적인 선언은
지난 시간 동안 오만한 귀족들에게 짓밟혀온 프랑스 민중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단숨에 어루만졌습니다. 무능한 왕조의 억압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이 한 장의 종이에 적힌 거대한 서사에 열광하며 황제의 군대가 지나가는 산길로 몰려들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폴레옹은 권력이 군대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유하는 거대한 기억과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적인 연설과 종이 쪼가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농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마침내 왕당파의 진짜 정규군이 무겁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심리의 마법이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사리와 충돌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좁은 골짜기, 라프레라는 이름의 고개에는 나폴레옹을 사살하라는 국왕의 엄명을 받은 보병 대대가 총구의 장전을 마친 채 거대한 벽처럼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말의 성찬과 낭만적인 행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장전된 납탄의 빛발 앞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이 열린 것입니다. 1815년 3월 7일 프랑스 남부에서 그르노블로 향하는 좁고 차가운 라프레 고개에는 숨이 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왕 루이 18세의 엄명을 받은 제5보병 연대가 그곳에 진을 치고 길을 굳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달된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잔혹했습니다. 반역자 나폴레옹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즉시 사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규군 병사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총구에 납탄을 채우고 방아쇠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회색 코트를 입은 익숙한 실루엣이 소수의 근위대를 이끌고 산고개를 넘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측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산골짜기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잔혹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압군 지휘관의 발포 명령 단 한마디면 한때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인의 심장에 수백 발의 총알이 박히고 거대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정적의 한가운데서 나폴레옹은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뒤따르던 근위대에게 무기를 전부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호의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적들의 날카로운 총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뚜벅뚜벅 좁은 산길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만이 고요한 대기를 갈랐습니다. 당황한 지휘관이 발포를 준비하라고 다급하게 소리쳤고 병사들이 일제히 머스킷 소총을 어깨에 견착하는 서늘한 금소금이 골짜기에 흉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총구가 오직 한 사람의 가슴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장전된 총구 앞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코트의 단추를 천천히 풀어헤치며 늙은 몸의 가슴을 활짝 드러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5연대 병사들이여, 만약 너희들 중 자신의 황제를 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기꺼이 쏘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 단 한마디는 코너에 몰린 패배자의 절망적인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군대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해 날린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대포보다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총구를 겨누던 제5연대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지난날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낯선 이국 땅의 전장을 누비며 피 흘렸던 젊은 날의 긍지, 황제의 깃발 아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끈끈한 전우회,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뒤 오만한 왕당파 귀족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져 감내해야만 했던 지독한 모멸감이 하나로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당장 쏘라는 지휘관의 절박한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거친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손에서 무거운 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굳건했던 거대한 군대의 전열은 극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을 겨누던 병사들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무기를 내던지고 자신들의 옛 주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기론 노시몬을 판호관, 황제 폐하, 만세, 억눌려 있던 거대한 분노와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인 함성이 골짜기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병사들은 황제의 낡은 군복에 입을 맞추고 흙 묻은 장화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처형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의 정예 암살자들을 단 한마디의 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호위대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공유하는 기억과 정체성이 차가운 강철 총알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심리전의 쾌거였습니다. 권력은 폭력의 크기나 왕관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부심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라플의 고개에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단 한 방울의 피도 차가운 땅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숲속에서 병사들의 총구에서 끝내 뿜어져 나오지 않은 그 보이지 않는 총알이 사실은 멀리 파리의 화려한 궁전에 오만하게 앉아있던 부르봉 왕조의 썩어빠진 심장을 가장 잔인하고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플의 고개에서 일어난 기적같은 무혈 입성 소식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에 거대한 지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안락한 최고급 벨벳 의자에 앉아 달콤한 코냑을 마시며 늙은 사자의 처참한 최후를 비웃던 루이 18세와 왕당파 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처음 나폴레옹이 남부 해안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파리의 주요 신문들은 그를 식인귀 혹은 산에서 내려온 미치광이 괴물이라 부르며 입을 모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쏘지도 않은 총포 앞을 유유히 지나 북상하며 도시들을 하나둘씩 평화롭게 접수하자 궁전 안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패배감으로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무능한 왕조는 이제 국가의 방어선이 견고한 성벽이나 대포의 숫자가 아니라 군인들의 마음속에 담긴 충성심에 달려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의 칼끝이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체감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급해진 루이 18세는 붕괴해가는 자신의 왕좌를 지켜줄 마지막 구원자를 다급히 호출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미셸 니 원수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과거 나폴레옹의 수하에서 수많은 끔찍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용사 중의 용사라 불렸던 전설적인 맹장이었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한 직후 부르봉 왕조에 재빠르게 충성을 맹세하고 귀족으로서의 자기와 부를 유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초조해하는 국왕 앞에 선 니 원수는 자신의 새로운 주군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주 단호하고도 호전적인 약속을 내뱉습니다.
그 오만한 반역자를 반드시 철창에 가두어 짐승처럼 파리로 끌고 오겠노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왕당파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 황제의 가장 강력하고 잔인했던 오른팔이 이제 옛 주군의 심장을 노리는 굶주린 사냥개가 되어 출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야말로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 원수는 막강한 진압병력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호언장담과 달리 고개를 넘어가는 그의 내면은 지독한 혼란과 죄책감으로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훈장을 달아준 늙은 국왕의 차가운 명령과 낯선 이국 땅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수없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주군에 대한 끈끈한 기억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인간의 약하고 모순된 심리의 틈새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 역사상 가장 무서운 통찰력을 지닌 천재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네 원수를 향해 단 한 문의 대포도 쏘지 않았고 방어선을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얇은 종이 한 장에 짧은 편지를 적어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 낡은 종이에는 과거 두 사람이 함께 피를 흘리며 겪었던 영광스러운 전장의 기억과 함께 그를 처음 용사 중에 용사라 불렀던 나폴레옹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내 곁으로 오라. 우리가 함께했던 그 찬란한 시절처럼 너를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그 짧은 문장은 네 원수의 가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왕조가 하사한 화려한 귀족 칭호와 안락한 노후도, 국왕의 발밑에 받친 얄팍한 맹세도, 뼛속 깊이 각인된 피 끓는 전우의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3월 14일, 내 원수는 자신의 부하들을 전부 불러 모은 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아 들고 외쳤습니다. 낡고 부패한 부르봉 왕조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으며 우리의 진정한 황제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철창을 들고 떠났던 무자비한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에 가장 충직하고 맹렬한 호위무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의 위협으로는 결코 인간의 진정한 영혼과 긍지를 사들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권력자들에게는 씁쓸하고도 민중들에게는 장엄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파견된 정부의 최정예 진압 군대를 고스란히 자신의 호위 군대로 흡수해버린 나폴레옹은 이제 더 이상 1,0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초라한 유배자가 아니었습니다. Difference, 그를 가로막던 군사적, 심리적 방어선이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국의 군대가 향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텅 빈 파리의 심장부, 아무런 방어막도 남지 않은 적의 심장부로 황제의 발걸음이 돌이킬 수 없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네 원수의 극적인 합류 소식이 파리에 닿자 튠르리 궁전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김전은 테가탕 객히 창공 객크, 창공 객크, 디상공 객크, 자신들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마저 황제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부르봉 왕조에게 내려진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815년 3월 19일 늦은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국왕 루이 18세는 초라한 마차에 몸을 싣고 도망치듯 파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1년 전 오만한 미소와 함께 화려하게 귀환했던 낡은 왕조의 군주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한 채 또다시 치욕스러운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텅 빈 궁전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시가전도, 포탄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한 남자의 거대한 이름표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공포만이 이 모든 붕괴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권력의 교체기를 가장 기만적이고도 우스꽝스럽게 보여준 것은 바로 당대 파리의 언론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 북상하는 동안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권력의 이동에 따라 마치 변색하는 카멜레온처럼 소름 끼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섬을 빠져나왔을 때 신문은 살인귀가 유배지를 탈출하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신문은 그가 남부 도시들을 장악하자, 헤드라인은 찬탈자가 그르노블에 나타나다로 조금 누그러졌고, 리옹에 입성했을 때는 보나파르트가 북진하고 있다며 마침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파리 근교에 다다르자 언론은 이렇게 완전히 바뀐 얼굴로 뻔뻔하게 활자를 찍어냈습니다. 위대하신 황제 폐하께서 오늘 파리에 도착하신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어제의 괴물이 오늘의 위대한 구원자로 둔갑하는 이 씁쓸한 총극은 대중과 언론이 가진 지독한 양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3월 20일 저녁, 마침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파리의 튠르리 궁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을 탈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벌어진 기적 같은 귀환이었습니다. 궁전 광장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만 명의 군인들과 파리 시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차에서 내리자 광기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환호성이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그를 둘러쌌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밀려드는 바람에 황제는 자신의 두 발로 궁전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장교들과 시민들은 그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맹렬한 환호 속에서 궁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형태의 쿠데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행군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대거 단드라는 이 구였다를 모비 단드라, 단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적국의 한가운데에 상륙해 이트 TV 그 수도에 입성하기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고 단 한 발의 대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정복자도 이토록 완벽한 무혈 입성을 이루어낸 적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국가를 훔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낡은 왕조를 버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지배자를 선택해 텅 빈 옥좌를 헌납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총칼로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의와 열망을 통해 스스로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임을 그는 대륙 전체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축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시한부의 평화였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다시 옥좌에 앉았지만 오는 나폴레옹이 되찾은 이 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영광스럽고 단단했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체리는 모토와 지트, 기젠 다하게, 기젠 다하게, 이젠 다하게, 이젠 다하게, 기젠 다하게, 이젠 다하게. 밖으로는 그의 귀환 소식을 듣고 경악한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이 끔찍한 공포와 분노로 단결하며 프랑스를 향해 수십만 대군을 파병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심리전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지만 동시에 전 유럽을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쟁취한 옥좌는 부드러운 벨벳으로 덮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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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뻘건 불덩어리였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이 위대한 도박사에게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100일간의 잔인한 모래시계를 조용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황제가 다시 입성했다는 소식은 빈에 모여 탐욕스럽게 영토를 나누던 유럽 군주들의 축제 분위기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멈추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프랑스라는 국가나 특정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단 한 명의 개인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거대한 국가나 다름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선언된 이 기이한 역사적 장면은 당시 유럽의 지배자들이 그를 얼마나 끔찍하게 두려워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낀 것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군사 전술이나 그가 통솔하는 포병대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엘바 섬에서 파리까지 무혈 입성하며 전 대륙에 증명해 보인 것. 즉, 민중의 마음을 움직여 언제든 낡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의 억누를 수 없는 사상과 심리적 지배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이 두 번째 통치는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백일천하라고 부르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1815년 6월 워털루에 비 내리는 진흙탕 평원에서 나폴레옹은 마침내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엘바 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리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대서양의 척박한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영원히 유배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인의 시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인 역사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완벽한 실패이자 영원한 몰락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 너머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리자였을까요? 나폴레옹을 쫓아내고 다시 프랑스의 왕자를 차지한 부르봉 왕조는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프랑스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총검으로 억눌러 연명하던 그 낡고 부패한 왕조는 결국 민중들의 거센 혁명에 부딪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붕괴하고 맙니다. 반면 엘바 섬에서 파리로 향했던 나폴레옹의 그 무모하고도 아름다웠던 행군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한편의 거대한 신화가 되어 프랑스인들의 피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워털루의 대포는 그의 군대를 파괴했을지언정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그가 민중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자부심과 불굴의 이데올로기는 결코 파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000명의 늙은 병사들과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제국을 되찾은 이 소름 돋는 탈출극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도 근본적인 진실을 남깁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군대의 총검이나 금화 혹은 낡은 조약서의 화려한 서명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그저 지도 위에 그어진 무기력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기억과 시대의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 숨쉬는 연합체입니다. 엘바 섬에서 파리까지
그가 무기로 삼았던 것은 바로 그 국가의 영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손에 쥔 무기와 법이 세상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막강한 무력과 공포 정치는 분명 사람들의 육신을 잠시 지배하고 침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진정한 영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자발적으로 굴복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권력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출발해 대륙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던 한 남자의 발자국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 서늘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